그렇죠. 바로 신진사대부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 권문세족과의 그 권력 투쟁에서 승리했던 이 신진사대부가 분화를 해요. 분화를.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어떻게 분화를 하냐면, 자, 혁명파 사대부. 교과서에서는 급진파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급진파로 가겠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네, 급진파 사대부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낙향을 했던 온건파. 네, 온건파 사대부로 이렇게 양분이 돼요. 이 급진파 사대부들은요, 정적 권력, 권문세조의 정적 권력을 획득한 사건이 뭐였냐면, 네, 그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었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권문세족의 권력을 가져오고, 정적 권력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들의 경제적 기반도 가져오죠. 그 법이 뭐예요? 그 법이 바로 과전법이라는 것이죠. 과전법. 자, 이 두 가지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 급진파가 권력을 장악했고, 이들은 조선을 드디어 건국하게 됩니다. 그죠? 자, 조선을 드디어 건국하게 되면서 1392년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관학파다라고 해요. 관학파. 네, 관학파라고 하는데, 이 관학파가 지향하고 있었던 조금만 더 뒤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예. 선생님이 이 판서는요, 과학입니다. 네, 그냥 이 라인도요, 다 센치가 정해져요. 네, 이 라인 센치도 그냥 아무게 툭툭툭 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관학파입니다. 관학파. 이 관학파가 지향하고 있었던 그 지향점이 있어요. 그 지향점이 뭐냐면 바로 부국강병과, 예, 그 다음에 중앙집권이에요. 부국강병과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이 관학파는 정치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온건파는요, 낙향을 해요. 네, 온건파는 낙향을 합니다. 나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있지?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칠 수 있지? 왕시에서 이씨?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낙향을 하죠. 그 낙향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학파라 그래요. 네, 사학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학파가 지향했던 모습은 뭐냐면요, 예, 왕도 정치와, 예, 그 다음에 향촌 자치예요.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다. 라고 하는 어떤 두 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별이 되죠. 급진파들 같은 경우는, 관학파들 같은 경우는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당연히 중앙 집권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 온건파들은요, 낙향했어요. 향촌 내려갔어. 그러니까 향촌에서 자신의 자치적인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요런 어떤 그 툴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학파들이 15세기를 이끌고 있고요. 이 사학파들이 이후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오늘. 16세기 사림으로서 16세기 이후의 역사 주도 세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조선의 어떤 역사 주도 세력은 크게 두 세력이 있어요. 바로 훈구 세력과 사림파가 있는데, 이제 훈구파가 이제 관학파에서 나올 거예요. 이 관학파가 15세기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이 사학파가 16세기 이후를 이끌게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정몽주가 있겠죠. 정몽주.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정도전이 있겠죠. 그죠? 두 정치인데 이렇게 노선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학파가 일단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이 관학파들이 어떻게
조선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들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왕. 과연 이 왕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조선을 이끌고 나갈까? 예, 그 내용들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왕들만 볼게요. 먼저 태조 이성계. 태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는요, 사실은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위는요, 그닥 많이 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정도전이 주로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 재상 중심의 정치,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을 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정도전이죠. 정도전. 그래서 정도전에 의해서 개국, 이 조선은요, 어떤 그 틀이 잡혀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죠. 바로 태조의 아들 이방원. 아니, 이씨의 나라인데 쟤 뭐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정도전도 제거하고 동생들도 제거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태종입니다. 태종. 마치 이 태종 같은 경우에 손에 피를 많이 묻히죠. 마치 고려시대도 마찬가지. 태조 왕건도 여러분들 왕권이 별로 강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 호족 연합정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권을 강화시켰던 게 누구냐면 바로 광종에 의해서 그 호족들에 대한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왕권이 이제 확립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태종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숙청되면서 왕권이 확립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 태종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다른 어떤 세력들이 이 무기를 갖고 말이죠. 군사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병을 혁파해요. 사병을 혁파합니다. 네. 자기가 사병을 이끌고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제 권력을 장악하니까 다른 사람이 사병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싫은 거죠. 사병을 혁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제 정비를 위해서 양안을 작성하고, 양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토지 대장이에요. 예, 그 다음이 호패법을 채용토록 합니다. 호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남자들한테 이렇게 넌 어느 지역 출신 뭐 이런 신분은 뭐고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일종의 지금으로 본다면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권 강화와 체제 정비에 나서는 것이죠. 엄청난 숙청 작업이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나온 게 누구냐면 바로 세종이죠. 세종. 마치 그 고려시대 때 태조, 광종, 성종 이렇게 나오듯이 세종 때는 정말 그 엄청난 안정적 전국 속에서 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그 시기, 바로 세종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랬대요. 원래 이 세종이 충녕대군이었죠. 원래 그 왕위는 첫째 아들인 그 양녕대군이 이었어야 되는데, 양녕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막 주변 친척이 뭐 막 죽이니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 자기 아버지를 설득을 하는 장면. 어느 드라마에 나왔었죠. 옛날 드라마인데. 그때 태종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카리스마 있는 그 태종, 눈물 단 한 방울도 안 흘릴 것 같은 그 태종이 그 아들 앞에서는 약해지는 거죠. 아버지로서. 아들아, 내가 왜 이렇게 내 손에 피를 묻히는지는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바로 다 너를 위해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정치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확실하게 내가 악역을 맡아야만 나의 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전국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판단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양녕 그걸 이해를 못했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 이제 양녕은 이제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이 세종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요, 의정부 서사제. 네, 의정부 서사제. 사실은 이 태종 같은 경우에는요, 육조 직계제를 활용을 합니다. 육조 직계제 뭐냐면 왕이 직접 명령을 육조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에서 바로 시행. 왕, 의정부, 육조 이런 시스템인데요. 왕이 의정부에
명을 내리면 이 의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거죠. 검토를 하고 이게 뭐 괜찮네. 그러면 이제 육조로 내려가서 집행. 그러니까 항상 의정부에 필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권의 저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겠죠. 의정부 서사제라면. 그런데 육조 직계제는 왕이 의정부 바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바로 육조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조인데 태종은 육조 직계됐어요. 근데 세종은요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의정부 정승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그 권한을 많이 실어줘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내가 그 정승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이었겠죠. 어쨌건 의정부 서사제를 쓰고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쓴다는 거죠. 자, 이 세종은요 의정부 서사제뿐만 아니라요 집현전을 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하들과 경연을 주로 해요. 경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하들과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나누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경연의 자리에서는 신하들이 왕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네. 전하, 이 사례 뭐니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이렇게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즉 왕을 길들이는 어떤 그런 자리가 경연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세종은 그런 경연을 즐깁니다. 역시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이에요. 네. 오히려 당신들의 논리를 내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인물이 있잖아요. 바로 세조. 그죠? 세조, 집현전, 경연, 이거 가면 분명히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명분,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네, 그래서 다 없애요. 네, 집현전도 없애. 경연도 없애. 다 없애요. 그리고 법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경국대전.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합니다. 제가 세모를 쓴 이유는 뭐냐면 시작의 의미예요. 아직 완성은 안 됐다는 얘기죠. 완성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성종. 성종 때가 돼야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성종은요. 성종은 없어진 집현전 대신 홍문관이라는 걸 세우죠. 홍문관. 홍문관과 이제 이게 홍문관이 여러분들 3사 중에 이제 좀 더 배울 거예요. 3사 중에 하나인데요. 홍문관이 바로 이 경연을 또 관리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경국대전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경국대전이 드디어 완성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기틀이 잡혀지는 모습. 자, 그러면 이런 조선이 어떻게 해서 운영이